자,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꼬아내지 않고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자, 바로 해보죠. 51번 민법의 법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2번 그 지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판례에 따른다. 1번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이때 법률은 모든 성문법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싹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성문법의 총칭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틀렸고, 2번에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요즘 굉장히 분묘기지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사건도 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 해설 한번 보시죠. 지금 2001년 1월 13일부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앞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뭡니까? 틀렸다는 거죠. 계속 인정된다. 그런 이야기고. 3번은 요것도 우리가 1조에 있는 관습법하고 그 다음에 106조에 있는 사실인 관습하고 요건 이제 구별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자를 구별한다. 구별한다면은 요거는 뭡니까? 법이니까 오랫동안 관행이 축적돼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법으로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관행만 오래 축적이 돼 있지 법으로 인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자는 구별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어디서 먹습니까? 요거는 의사 해석이죠.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할까요?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보충적으로 기능을 한다. 특히 이제 보충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할 때 106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인 관습이 임의법규보다 먼저 해석의 기준이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 그래서 만약에 임의법규가 사실인 관습보다 먼저다 그러면 틀리는 거. 요건 이제 106조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관습법은. 요게 이제 판례죠. 근데 이쪽은, 뭡니까? 판례가 2개 다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런 판례도 있고, 변론주의 대상이다. 요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것을 내든지 간에 다 맞는 이야기죠. 이쪽은, 모순되는 판례가 2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법원조직법 8조에 있는 건데, 요거를 심심찮게 출제를 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법원이라고 할 때 1조에서 말하는 법원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4번은 된다는 거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재판이 뺑뺑이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급심을 기소한다. 법원조직법 규정이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지만 5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거는 이게 위헌 결정 같은 걸 받으면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51번 문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2번하고 4번을 좀 유의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법원도 출제된 지 한 6년째 됐거든요. 출제될 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어보았고 52번 태아의 권리 능력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출제될 때 됐어요.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첫 번째 논점은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래서 태아에게 모든 경우에 태아가 보호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호된다. 그럼 이제 요게 뭐냐? 요게 이제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 당했을 때 태아에게 권리가 인정된다. 당했을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되는 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인지받을 권리. 그 다음에 상속에는 유류분권. 그 다음에 대습상속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된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인지받을 권리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시면은 그런데 1번은 뭐예요? 태아는 정려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거다. 이 정려는 뭡니까? 정려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겠지만 이때 이 계약과 같은 것은 태아에게 인정이 안 되죠. 태아는. 그래서 태아는 요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태아는 수정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 상속 있고요. 상속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태아의 법정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만약에 요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이제 피해자다. 사망했다. 그럼 지금 얘가 태아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요날 만약에 출생한다고 했을 때 요 기간 동안에 태아가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요게 바로 우리는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출생을 하면은 소급표는 인정하죠. 출생을 하면은 소급표는 인정해가지고 당신은 요 날부터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은 해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태아는 아버지의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요거는 뭡니까? 태아가 지금 불법 행위를 당했다는 거죠. 이때 태아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했죠. 그래서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이것도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뭐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태아는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출생. 불법행위의 경우는 2가지가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요게 이제 하나 인정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것도 이제 태아가 피해자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태아가 뭡니까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태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니까 나중에 출생을 하면은 그 병원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조금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태아가 출생한 거로 보는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2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뭡니까? 유증받을 권리죠. 유증받을 권리.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태아가 좀 수동적입니다. 불법행위 당한 거죠.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상속 받는 거죠. 인지 받는 거죠. 유증 받는 거죠. 그래서 전부 태아가 좀 수동적인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약의 경우에는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쌍방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려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3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요것도 옛날에 우리가 지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요 15조 16조 있죠. 이게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든지 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A가 있고 B가 있다. 얘가 지금 17세 미성년자다. 그럼 B가 C에게 지금 뭔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A,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요쪽에서는 A와 B는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이 발생되어 있다. 취소권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상대방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매매와 같은 계약일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C에게는 첫 번째 권리는 뭐 A로 할까요? 물어볼 수 있죠. 최고권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철회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권의 경우에는 선의자도 마찬가지고 악의자도 마찬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포인트는 악의자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두 번째는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된다. 악의자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요거는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악의자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계약이 아니고, 철회권이 그 다음에 철회권의 경우에 상대방은 누구이어야 하느냐. 이때, B는 안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에게는 물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A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얘가 성년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게 없을 거니까 이때는 이제 B에게 물어봐도 되죠. 뭐 그런 거고. 근데 끝내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죠. 그래서 15조 1항 2항의 경우에는 뭡니까? 추인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15조 3항, 요게 뭐예요? 15조 3항이. 요게 이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요거는, 거절한 거로 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문제에서 보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요거는 유일한 예외예요.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물어봤을 때 상대방 쪽에서 침묵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 이런 게 한 7, 8조항이 있는데 전부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요거 하나만은 긍정입니다. 추인한 거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 최고할 때 뭡니까? 1개월 여유를 줘야 되죠. 다른 거는 전부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1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1개월 여유를 줘야 된다. 정리하자면 요게 상당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끝내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물어보았을 때 이 최고권과 관련하여 이게 발신주의죠. 발신주의가 3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채무인수 3가지죠. 그래서 요 3가지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이런 거는 별표 5개 해가지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할 만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채무 면제와 같은 이런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C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똑같죠. 물어보는 거는 요 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요게 거절권입니다. 거절권. 계약의 경우에는 요게 철회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의자만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의자도 인정이 되고 악의자도 인정되는 게 특색이죠. 그래서 단독 행위는 얘가 말을 들었을 뿐이니까 이때는 악의자도 뭡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자기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가 자기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는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되고 선의자만 보호된다.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최고의, 그 다음에 요거 철회나 거절의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최고나 거래의 상대방. 요거는 또 비미성년자도 가능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니까 이쪽은 얘가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얘한테는 통보하면 안 되는데 이쪽은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상대방도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해야 되죠. 이쪽에서 추인을 해버리면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추인이 있기 전에 무슨 철회를 하든지 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15조, 16조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15조, 16조는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최고의 상대방은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제가 이거 뺄 걸 그랬습니다. 요거는 꼬아냈죠. 피성년 후견인이 그냥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 했는데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말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다. 이거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꼬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17조 1항 2항 빨리 법전 한번 보시죠. 17조 1항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이죠. 요거는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이 되고 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한 거고 요거는 피성년 후견인이 빠지는 겁니다. 요 조문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요거는 제가 좀 출제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3번에 2번은 맞는 지문인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이렇게 꼬아내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그냥 제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17조 1항 2항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발하지 않으면. 근데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5조 3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 거절이라보다 취소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취소한 거로 본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취소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사망은 맞는 이야기네요. 3번은.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악의자도 거절권은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묻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요 미성년자 부분하고 정리를 할 때 전체적인 메커니즘, 요거 1개월이라는 점, 그 다음에 뭐 발신주의라는 점, 요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그러나 요 부분 이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이 25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죠. 민법상 7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최고에 관한 법 규정이 잘못 기술되는 것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이 도달아 틀렸죠. 무권 대리인은 발신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권 대리인은.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서, 요거 이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맞죠. 그 다음 또 상당한 기간이죠. 요 미성년자 이외에는 전부 상당한 기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도달이 틀린 거지.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2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역시 1개월이 아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그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맞죠. 요것만 발신주의니까 이거는 도달주의가 맞습니다. 받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해제권은 소멸한다. 맞죠? 3번 매매 일방 예약을 한 경우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자는 역시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예약 완결권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예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맞죠. 발신주의는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 원칙으로 가가 도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4번 제한능력자 이겁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얘가 이제 능력자가 되었다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제 얘는 없을 거니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 1개월이죠. 요거는 제한능력자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때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죠. 발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 행위를 요거는 추인한 거로 보죠.
미성년자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추인한 거로 본다. 맞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역시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항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맞죠? 발신주의가 아니죠. 요거 세 가지만 발신주의니까.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75번과 같은 문제가 종합 문제로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매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렇게 딱 정리만 해놓으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발신주의가 3개다. 1개월은 하나밖에 없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돌아오셔가지고요. 54번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설명 옳은 거. 부재자 재산 관리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부재자 재산 관리한다. 우리 재산법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보관하는 업무는 무상인치의 경우에 수취인이죠. 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게 유일하죠. 695조.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전부 다 선관주의 의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무상이어야 되고 요게 임치입니다. 위임은 무상 위임은 선관주의 의무죠. 그래서 그거 꼭 구별하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 다음 2번에 원래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는 임의대리인이죠. 그래서 그 계약하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껏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제 함부로 이제 횡령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법원에서 선임한 뭡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지위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뭔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네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3번은 뭡니까? 법원이 부재자 재산, 요거는 이제 118조하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도 이 대리인이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 뭐 할 수가 있느냐?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관리행위, 즉 이용행위라든지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성질을 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은행에 예금 있는 거 꺼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는 뭡니까?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3번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는 처분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때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고 처분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처분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도 된다고 그러죠. 이때 요 법원의 허가는 뭐가 됩니까? 추인의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고 처분행위를 할 때 이게 이제 남용을 하면은 엉뚱한 사람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하면은 이때는 우리 판례가 이거 무효라 그랬죠. 무건대리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엉뚱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행위를 하면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주면 이 말이죠. 이때는 그거는 무효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고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부재자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지금 허가도 받고 처분도 했는데 나중에 요 허가가 지금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가지고. 그럼 이거 처분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죠. 이때 요 허가해준 것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한 무슨 허가의 취소 이런 것은 전부 다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판례는 요거 두 개만큼은 요 판례하고 요 판례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거도 심심찮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허가 결정의 취소는 이때 이제 나중에 발생하겠죠. 허가 결정의 취소는 나중에 이제 이게 날 겁니다. 그러면은 요 허가 결정의 취소는 요 날부터 이게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소급효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처분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4번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5번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 행위했는데 처분 시점에서 그러면 이미 이 시점에서 부재자가 사망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처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는 여기 사망하면은 요 날부터는 이제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데 그거를 상속인의 허락 없이 처분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신 이제부터 재산 관리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별표 5개 해가지고 이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망인데,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종 선고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추락사고가 있었다.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법원에서 이제 실종 선고가 일어났는데 언제 사망했느냐? 요 날로부터 1년 시점에서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요 날 그래서 사망했다. 근데 부재자는 요 날 이제 재산 관리는 이날 처분했다는 거죠. 이때 요 처분 행위는 유효가 되느냐? 똑같은 문제죠. 사망하고 난 뒤에 처분 행위가 있었지만 우리 판례는 이거를 유효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종 선고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사망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뭡니까? 저 해설 53번 한번 보시죠. 해설에 뭐 보면은 참고 제한 능력자는 최고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요거죠, 요거. 어디 갔습니까? 상대방. 요거는 이제 요거 철회하고 거절권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철회권은 요거죠. 악의자에게는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답변이 없으면 추인한 거로 간주가 되는데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최고할 때는 1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이 아니다. 그 다음 철회나 거절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해야 된다.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해설을 안 읽고 와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법인으로 왔습니다. 정관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가 아니고 인가라 그랬죠. 요거 꼭 외우셔야 되죠. 전원 합의체 판례니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1회 모의고사 때 한 겁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거다. 대표권 남용이 이렇죠. 그 다음 또 법령의 규정에 위배했다. 그래도 우리 판례는 외형 이론에 의해서 요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이 져야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라서 또 한 번 내었고요.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청산과 관련해가지고 3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원래는 청산 종결 등기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이 법인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청산 사무가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청산 사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판례는 요날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날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무가 다 끝나고 난 그 시점에 법인은 없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다면 아직 이거는 청산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4번은 이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다. 조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조합은 조합체가 해산되어도 조합원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각자 분할 책임입니다. 여기 이제 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체가 해산되어도 끝까지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이 청산 절차가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임의 규정. 그런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없어지면은 채권자들은 돈 받으러 갈 데가 없으니까 요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강행 규정.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때 우리 판례는 악의자도 보호된다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60조를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60조를 가보면은 법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규정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악의자도 보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다. 꼭 아셔야 되고요. 56번 물건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죠. 정화조는 우리 판례가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 그랬죠. 종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종물이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정화조는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 요거는 뭡니까? 주물 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한 거죠. 1회 모의고사 때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주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거기 딸려있는 종된 권리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우리가 이제 특정물이죠. 원래 뱀장어 같은 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가 권리의 객체가 되지만은 요게 특정될 수가 있다면은 이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봐가지고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봐가지고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번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고 4번은 우리가 이제 특정물인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580조 이게 이제 특정물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581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불특정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양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럼 대체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대체물은 우리가 이제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대체물이죠. 그래서 대체물, 부대체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인트는 요게 이제 대체물, 부대체물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물, 불특정물은 어떤 식으로 구별하느냐 이 이야기죠. 보통은 대체가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불특정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 안 하고 요거는 뭡니까? 객관적 성질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요거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5번은 조금 옛날 판례지만 그래도 요거 아직까지도 심심찮게 출제가 됩니다. 임야 내에 자연석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이제는 임야가 팔리더라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5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두려움을 느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요거는 이제 뭡니까? 항상 이게 쉽게 말하면 고문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거는 110조 강박을 한 거니까 취소의 대상은 되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언제나 이런 고문을 했다고 해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맞는 이야기고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2번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 괜찮으냐?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부인은 이 부동산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도 아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조금 중요하고 3번은 이게 작물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1회 모의고사 할 때 했죠. 요게 만약에 1월 1일 날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냐?
103조. 지금 이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뒤에 580조. 이 하자가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126조 표현대리의 경우에 선의무과실 판단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당시. 요거는 이제 대리행위 당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 이후의 그게 뭡니까? 그 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포인트고. 그러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요거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요거는 법률행위 시점이 아니다. 1회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도박자금을 빌리고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는 지문이죠. 그런 이야기고. 5번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대부분 많이 봐줍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58번 의사표시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거. 1번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 이거는 이제 명의를 빌려줬을 때 이 이야기죠. 은행이 있고 지금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A의 대리인 자격에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대출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제 대리인 자격에서 하니까 얘가 이제 본인이 되어서 나중에 빚을 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나중에 은행에서 이 B에게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올 때 이 B가 나는 비진의 표시를 했다.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비진의 표시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비진의 표시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얘는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비진의 표시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명의를 빌려준 거는 돈을 갚을 그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은행이 요 두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 요런 말이 만약에 나오면은 요거는 요 대출 계약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판례가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양해라는 말 요게 있으면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판례가 2개 있습니다. 사실은 3개 있는데 세 번째 판례는 여러분들한테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제끼셔도 돼요. 어찌됐든 그 해설해 보면 나중에 나올 건데 보겠습니다. 58번에 1번은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라도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 유동적 무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면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죠. 이것도 똑같죠. 무효인 계약이지만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또 비슷한 게 뭡니까?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이제 실효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효나 실효나 어떤 계약이 없어지는 건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은 이 사람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죠.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은 우리가 이제 109조 착오의 경우에는 재산을 지키는 게 키포인트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시 무효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비록
지금 A 100번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계약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표시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101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O 표시라 그러고 이때 우리는 법적 효과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때는 100번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인정하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잘못 표시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본 게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10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착오에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표시했지만 착오에 빠진 게 아니다. 따라서 O 표시의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건너뛰네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착오가 게재되어 착오 취소와의 경합이 문제되면 이거 둘 다 해죠. 착오의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하는 거고요. 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법익이 다릅니다. 따라서 골라잡기 할 수 있죠. 피해자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요 판례 말고 요거 말고 이런 판례 있죠. ABC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제3자인데 얘가 이 A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얘가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죠. 이게 이제 연대보증인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신원보증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표시상의 착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경우에는 요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9조 표시상의 착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110조 2항에 의한 이 권리가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 조금 전에 여기 58번에서 4번처럼 권리가 2개 인정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요거는 행사 못한다 그랬죠. 요때는 요것만 행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58번에 4번 지문하고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이때는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권 하나밖에 안 발생을 한다. 그럼 이거는 왜 이러느냐? 판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럴 경우에는 이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요때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제 이 대법원 판례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 왜 이런 판시를 하는지. 근데 여튼 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이때는 이 사람은 착오에 의한 취소권만 인정된다. 요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는 58번에 4번이 뭡니까? 둘 다 인정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 한번 보시죠. 자, 57번 해설 한번 보시죠. 103조와 관련되는 거. 불법행위가 표시되거나 이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착오도 마찬가지죠. 표시설이죠. 그래서 1번에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그다음에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 이게 이제 반사회적 동기에 해당하면 행위에 해당하면 그거는 이제 무효가 되죠. 2번 사찰의 주지였던 사람이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타인에 정리한 행위가 그 사찰의 목적 수행을 불가능하고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했다. 문제는 관할 문교부 장관 당시에는 이게 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허가를 받았다. 그럼 절차는 지킨 거 아니냐. 이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무효라 그랬죠. 장관 허락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의 대리권을 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도박빚 당신이 가져가라. 이건 우리 판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도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비슷한 판례입니다.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건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행, 임명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시했다는 것은 은행에 맡겼다는 이야기죠. 요거 두 가지는 우리 판례가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읽어보면은 4번, 5번은 반사회적 행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58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정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정의 서면에 서명날이 난 경우에는 착오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참고 갑은 명의만 빌려줄 뿐 대출금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금융기관과 양해를 한 후에 금융기관과 대출계약했다. 이는 허위.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2번은 제끼세요. 직접 방문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기 힘든 거니까 제끼시고 3번 이거 해제한 후에라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 말씀드렸죠.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의사표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를, 내가 의사표시를 안 하고 대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럼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 행위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가 특히 문제가 되죠. 요것도 된다는 거죠. 비록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된다. 그래서 각종 최고라든지 이런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나 채권 양도 통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고가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만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는 아니지만 이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2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나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부재자 재산 관련해서 봤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데 이용, 개량행위는 은행 예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렸네요. 3번,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거 뭡니까? 대리권 남용이죠. 포인트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우리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현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현명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누구 대리인 B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본인의 이름을 쓰든지 대리인 이름을 쓸 때도 우리 판례가 현명을 인정하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 단서가 있어요. 본인의 이름을 썼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는구나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2번이 100% 이거는 정답이니까 3번은 맞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도 현명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우리가 복대리 선임하는 거. 임의대리는 함부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죠.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 대신에 복대리인이 사고 치면은 뭡니까?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5번에 있는 것처럼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죠. 아셔야 되고. 그러나 5번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거꾸로죠. 무조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복대리인이 사고를 치면 이때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죠.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의 차이점.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느냐? 임의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요건의 차이가 있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지느냐?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느냐? 그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60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수여. 틀린 거. 자, 을이 처음에 대리권 수여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한정 개시 후 이거는 이런 거죠. 처음부터 A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16조에 의하면은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에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니까 1번은 A가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얘가 사고가 발생해서 얘가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대리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근데 우리 민법에 가보면 127조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아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은 틀렸죠.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을이 나중에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피성년 후견하고 다르다는 점,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이건 뭡니까?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자기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4조의 문제죠. 이때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의 경우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의 허락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124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128조에 아마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대리인인 것을 위임장을 통해서 증명하지만 그 위임장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불요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 수여하는 게 요식 행위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다 위임장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요식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 뭐 이런 거 뭐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리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심할 거는 처분 권한은 할 수가 없죠. 요거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죠. 이 매매 계약을 다시 뭐 해제한다든지 뭐 이런 거 대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매매 대금을 뭐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처분 행위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된다. 뭐 그것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포인트를 잡으시고 61번 조건과 기한. 자, 어제도 1회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51조 1항, 2항, 3항, 특히 2항, 3항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아시라 그랬습니다.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영원히 해제를 못 시키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이라 해가 100% 권리는 아니지만 일반 권리처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과를 도래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이건 틀렸죠. 포인트는 뭐예요? 147조하고 152조입니까 이게? 153조입니까? 빨리 법전 한번 보시죠. 152조네요. 152조에는 147조와 같은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기한 도래의 효과는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건의 경우에는 147조죠. 147조 사망에 그런 특약으로 소급효가 있다는 것을 조문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 양자의 차이점을 아느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부정 합격했다는 이야기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컴퓨터 하나 사주겠다니까 이 사람은 부정 합격했죠. 그러면은 컴퓨터 사주겠다고 한 사람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너 불합격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상실의 특약이죠. 그게 아니고 대리점 사장 즉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만 기한이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이죠. 근데 형성권적으로 했는지 정지조건부로 했는지 아리까리 할 때는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이때는 대리점 사장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추정한다. 그런 판례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 확정채권은 이거는 뭐예요? 387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죠. 확정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있죠.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제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지체책임. 요거는 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요거는 387조에 가면 이제 규정이 있죠. 지체책임. 그럼 확정기한은 어떻게 돼요? 그 1번에 기한 도래시죠. 기한 도래시. 마찬가지죠. 똑같죠. 요쪽하고 똑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 판례는 그 다음 날이죠. 기한 도래한 다음 날이 우리 판례죠.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때죠. 그 사실이 발생 시. 요거는 뭐예요? 알았을 때죠. 요거는 채권 성립 시죠. 요거는 청구 시죠. 그래서 요런 거 정확하게,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꼭 별표 5개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그 사례를 이제 많이 내죠. 요거는 법정 채권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돼요. 법정 채권. 그래서 뭐 지연이자 무는 거 있죠. 지연배상금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 부당이득 돌려주는 거, 부당이득 반환 채권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원상 회복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이 채무는 전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 전부 별표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시험의 보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경우 1번 확정기한의 채권은 기한 도래시 맞고 정지조건부 채권은 당연히 합격해야 되죠. 조건 성취치가 맞을 것이고 3번 불확정기한의 채권은 채무자 기한의 도래를 안 때는 이거 지체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발생 시 채권 발생이나 성립이나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 부작위 채권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총칙은 요 정도로 하고 쉬겠습니다. 예.